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슈퍼파워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물 없는 농사를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사흘 연속 검증만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다와 사막 사이에 푸른 농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불가능이라 고개를 저었지만 부산 테스트베드에서 증명된 AI 환경 제어 모듈 설계가 지중해 바람과 염기에 맞춰 재설계되자 상황이 달라졌죠.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역 정부와 투자자들이 왜 지금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심지어 최고위 지도자까지 나서 그 기술을 반드시 들여오라는 지시가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작은 나라에서 가능했을지 사연을 통해 이집트와 한국 사이에서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라 하산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식량안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 도시들이 겪고 있는 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맡은 임무입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염분 침투 현황 보고서예요. 숫자로 표현된 위기 상황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오늘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의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염해 피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빨간 점이 찍힌 구역이 27개. 생활용수가 짠맛을 내는 지역이 작년 대비 40% 늘어났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무겁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해안가 붉은 구역들을 차례로 가리켰어요. 염분 침투가 지하 수층 깊숙이 진행되면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이집트 전체 농업 생산량의 15%를 담당하는 델타 지역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장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안은 무엇인가요? 임시 대책으로는 수입 식료품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죠.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국가의 식량 자급률이 떨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은 물론 안보 위험도 커집니다. 창밖으로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바다가 우리 농토를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량안보 코디네이터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질검사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산 가정 우물 음용불가 판정. 손이 떨렸어요. 업무로만 접하던 위기가 이제 우리 가정에도 닥친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사미라가 작은 텃밭에서 시들어가는 토마토 잎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은퇴한 교사시지만 여전히 동네 공동체 텃밭을 돌보고 계세요. 또 회의였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우물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난 5년 동안 정부에서 약속한 게 몇 개였지? 담수화 시설, 지하수 정화. 약속은 많았고 지켜진 건 없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가족의 불신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미래 식량 안보가 제 어깨에 걸려 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 시청 로비에 낯선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델타 그레인 컨소시엄 대표단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로비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하산 코디네이터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표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희는 즉시 해결 가능한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들이 펼쳐놓은 자료는 화려했어요. 수입 식료품 공급망 확대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그래프와 도표들이 빼곡했습니다. 6개월 안에 식료품 수입량을 3배 늘리고 가격도 현재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불확실한 실험보다는 검증된 방법이 안전합니다.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해외 대형 농장에서 직수입하면 품질도 보장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가 경제는 더욱 취약해져요. 환율 변동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손자 하시미와 함께 텃밭에서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8살 하심이가 물뿌리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델타그레인에서 제안이 왔다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회사 말은 이웃 마을에서 들어봤어. 처음엔 싸게 주다가 나중엔 가격을 올린다더라. 하지만 엄마,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동네 부녀회장 파티마 아줌마가 급하게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삼이라 언니, 큰일 났어요. 구청에서 공청회 연다더니 벌써 델타그레인 편을 드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델타그레인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공청회에서 수입 확대안을 밀어붙일 거라더라. 어머니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티마야, 주민 대표들 모임 언제 있어? 내일 저녁 7시에 마을회관에서 열려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수첩과 볼펜을 들고 계셨습니다. 라일라야, 내일 주민 대표 모임에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야. 어떤 조건이요? 어머니가 수첩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한다면 정확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기전도도는 1.2 이하, 나트륨 이온 농도는 5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의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과학적 기준이야. 전기전도도 1.2는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염분 수준이고 나트륨 이온 50은 식물이 염해 없이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속 72시간 동안 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야.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기준을 알고 계세요? 30년 동안 과학 교사를 했는데 이 정도 기초화학은 알아야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약속은 지겹다. 숫자로 측정 가능하고 72시간 내내 중단 없이 유지되는 것만 믿을 수 있어. 72시간 연속 검증이라니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건이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애매한 말 대신 정확한 수치와 지속성으로 증명하라는 거였죠. 알겠어요, 엄마. 전기전도도 1.2 이하, 나트륨 이온 50 이하를 72시간 연속으로 유지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수첩을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조건을 통과하면 내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지지선언을 하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델타그레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낼 거야. 창밖으로 지중해 야경이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과학적 기준과 72시간 연속성이라는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주 후 시청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지민이라는 한국인 연구자였어요. 해양농생명융합연구단 소속으로 막분리와 저압 응축 기술을 3년간 연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운영 중인 해상 순환농장이 이집트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민 박사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전기전도도 0.8에서 1.1, 나트륨 이온 30에서 45를 6개월째 유지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어요.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지민 박사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일주일 후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얀색 구조물이 축구장 절반 크기로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투명한 온실 같은 구조물 안에서 초록빛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해상 순환농장입니다. 현장 담당자 김수진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플랫폼에 올라서니 바다 냄새와 함께 식물의 신선한 향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온실 안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재 전기전도도 0.95, 나트륨 이온 농도 32입니다. 김수진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수치들이 스문의 시간 내내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정말로 실시간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의 기록도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새 기술의 결합입니다. 박지민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역삼투막이 아닌 선택투과막으로 염분만 걸러내요. 기존 담수화보다 에너지를 70% 절약합니다. 온실 한쪽에서 물방울들이 파이프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원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게 바로 저압 응축 시스템이에요. 김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공기 중 수분을 모아서 하루 3톤의 담수를 만들어냅니다. 3톤이라니
15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지민 박사가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AI 제어 시스템이 식물의 생장 단계를 실시간 분석해서 물의 성분을 조절해요. 토마토가 꽃을 피울 때와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수질이 다르거든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잎 온도, 습도, 광합성 효율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필요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김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토마토는 붉게 익어가고 있었고 상추는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잎 끝에 염해로 인한 갈변이나 시드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거예요. 김수진 씨가 토마토 한 개를 따서 건네주었어요. 바닷물로 키웠는데 단맛이 더 진해요. 적절한 염분 스트레스가 오히려 당도를 높이거든요. 한 입 베어 물어보니 정말 달콤했어요.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진한 맛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플랫폼에 LED 조명이 켜졌어요. 바다 위의 농장이 마치 작은 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결 소리와 함께 펌프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죠.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박지민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중 계류 시스템과 자동 후퇴 알고리즘으로 폭풍을 견뎌냅니다. 작년에 태풍 2개를 겪었지만 시스템이 멈춘 적이 없어요. 이 기술을 알렉산드리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지화가 핵심입니다. 박지민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지중해 파도 패턴, 염분 농도, 기온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오픈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 기술 이전 시 로열티도 대폭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어머니께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담수화가 아니라 공기와 식물의 리듬을 관리하는 농장이 실제로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구나. 숫자는 어땠어? 전기 전도도 1.0 이하, 나트륨 이온 35 이하를 6개월째 유지하고 있어요. 72시간 연속 검증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한 달 후,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에 거대한 바지선이 도착했습니다. 몰타에서 온 마테오 보르그가 이끄는 해상 모듈 설치팀이었어요. 새벽 6시, 항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걱정스러운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델타 그레인 직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정장 차림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 설치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실패 장면을 기록해두려는 모양이네. 파티마 아줌마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마테오가 확성기로 안내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모듈형 구조물들이 바다 위로 옮겨졌습니다. 각각의 모듈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 같았어요. 어머니는 동네 주민 대표들과 함께 부두에 나와 계셨습니다. 손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72시간이야. 1초도 빠뜨리면 안 된다. 설치 작업은 오후 3시에 완료됐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플랫폼이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투명한 온실 구조물 안에는 각종 파이프와 센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지민 박사가 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이제 시스템 가동을 시작할게요.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대형 전광판이 부두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언제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전기 전도도 45.2, 나트륨 이온 농도 1800점, 바닷물 그대로의 수치였죠. 정화 시스템 가동. 박지민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택 투과막과 저압 응축 장치가 동시에 작동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파이프 안으로 바닷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1시간 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기 전도도 32.1, 나트륨 이온 8200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2시간째 전기 전도도 18.6, 나트륨 이온 4100점 계속 순조로웠어요. 3시간째 전기 전도도 5.2, 나트륨 이온 1800점 어머니의 기준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숫자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기 전도도 5.8, 나트륨 이온 2200점.
뭔가 잘못됐어요. 마테오가 모니터를 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5시간째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전기전도도 8.1, 나트륨 이온 3600점, 완전히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지민 박사가 급히 막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펌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유량의 절반도 안 나와요. 어머니가 전광판을 보며 팔짱을 끼셨어요. 약속한 기준은 1.2 이하였는데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될 줄 알았다. 또 실패하는 거네. 델타 그레인 직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6시간째 박지민 박사가 부산 연구소와 긴급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지중해 특유의 생물막 문제로 보입니다. 부산 팀장이 진단했어요. 한국과 달리 미세조류와 박테리아 농도가 높아서 막 표면의 생물막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량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차광막으로 조류 번식을 억제하고 여과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해요. 최소 20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0시간이라니 72시간 중 하루가 날아가는 셈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라일라야, 지금 전기전도도가 12.5야. 기준의 10배가 넘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식량안보 코디네이터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숫자를 숨기지 않으면 숫자가 우릴 지켜줄 거예요. 제가 전광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어요. 실패든 성공이든 함께 지켜봐 주세요. 해가 질 무렵 연구진들이 플랫폼에서 밤샘 작업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여과 모듈을 설치하고 유량을 재조정하고 차광막을 추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겠다는 용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72시간은 72시간이야. 그날 밤 바다 위 플랫폼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어요. 연구진들의 그림자가 조명에 비춰길게 늘어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플랫폼에서 용접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테오가 무전기로 1차 수정 완료라고 알렸어요. 한국팀과 몰타팀이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박지민 박사가 지친 얼굴로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여과 모듈 3개를 추가했고 차광막으로 미세조류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부산 데이터와 지중해 환경을 결합해서 AI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튜닝했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죠? 제가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시스템 재가동합니다. 마테오가 확성기로 알렸어요. 전광판의 숫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1시간 동안은 여전히 기준치를 넘고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냐? 역시 말만 번지르르하고 델타 그레인 직원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실패 확정이군요. 그런데 2시간째 갑자기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준치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시간 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광판에 녹색 불이 켜졌어요. 기준 달성이었습니다. 됐다. 박지민 박사가 소리쳤어요.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바로 그때 구청 허가과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산 코디네이터님, 큰일 났습니다. 델타 그레인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운영 중단 요청을 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해상 구조물 안전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72시간 중단 없이 유지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기상청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중해 저기압 접근, 강풍주의보 발령. 계절 폭풍이 오고 있어요. 마테오가 기상 레이더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예상보다 일찍 왔네요. 바람이 점점 강해졌어요. 플랫폼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실 벽면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델타 그레인 직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봐요. 태풍도 못 견디는 허술한 구조물이에요. 주민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무너지는 거 아냐? 바다에 떠 있는 게 위험해 보여. 오후 6시, 풍속이 초속 15m를 넘어섰어요. 파도도 2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플랫폼이 크게 요동쳤어요. 시스템 중단해야 합니다. 허가과장이 소리쳤어요. 인명피해가 생기면 어쩌려고 해요? 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바람의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지금 멈추면 72시간 검증이 무효가 돼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라일라야,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 폭풍 후에 억지로 버티는 건 무모해. 하지만 엄마,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박지민 박사가 외쳤어요. 다중 계류 시스템 가동, 자동 후퇴 알고리즘 실행. 플랫폼 내 모서리에서 추가 앵커가 내려갔어요. 동시에 온실 주변으로 투명한 차단막이 올라왔습니다. 폭풍 대비 자동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어요. 이 시스템은 태풍을 견디도록 설계됐어요. 마테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산에서 2차례 태풍을 견뎌냈거든요. 하지만 밤 9시, 풍속이 초속 20m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온실 안 식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잎이 괴로워하네. 어머니가 온실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상추들이 시들고 있어. 전광판의 숫자도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델타 그레인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역시 불안정하군요. 자연재해도 못 견디는 기술이 뭔 소용이에요.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어요. 또 실패하는 거네. 델타 그레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정이 넘어서까지 폭풍이 계속됐어요. 48시간이 지났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24시간 남은 상황에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거였어요. 정말 7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박지민 박사가 플랫폼 제어실에서 버티며 답했어요. 바깥이 흔들려도 안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우리 기술의 진짜 실력이거든요. 새벽 2시, 폭풍 속에서도 시스템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24시간이 가장 길고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폭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풍속 초속 25m의 바람이 플랫폼을 강타했어요. 파도가 3m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온실 벽면에 바닷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플랫폼은 견디고 있었어요. 다중계류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테오가 제어실에서 외쳤어요. 자동 후퇴 알고리즘이 파도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서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온실 안을 들여다보니 식물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투명 차단막이 외부 충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어실로 들어오셨어요. 폭풍 속에서도 72시간 검증을 지켜보겠다고 하신 거였죠. 바깥이 아무리 난리여도 안이 평온하다면 그게 진짜 실력이지. 오전 8시, 폭풍의 위력이 조금 약해졌어요. 하지만 전광판의 숫자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기준치 주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어요. 델타 그레인 직원들이 부두에 모여 있었어요. 12시간만 더 버티면 실패 확정이군요. 그들은 태풍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났어요. AI 시스템이 폭풍 패턴을 완전히 학습한 거였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자동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적응하고 있어요. 박지민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폭풍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계속되는데도 기준치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실 안 식물들이 오히려 더 싱싱해 보였습니다. 적절한 환경 스트레스가 식물 생장을 촉진시키고 있어요. 김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온실을 자세히 관찰하셨어요. 맞다. 바깥은 폭풍 후인데 잎들이 더 푸르러졌어.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오후 2시, 72시간까지 10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전광판에 연속 2시간 안정 달성 메시지가 떴어요. 기준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 거였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을 보고 신뢰를 회복한 거였죠. 정말 바닷물로 저런 깨끗한 채소가 자라는구나. 파티마 아줌마가 감탄했어요. 델타 그레인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의 방해 전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오후 6시,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어요. 지중해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플랫폼은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었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6시간만 더 버티면 됩니다. 박지민 박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전광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약속을 지키는구나. 중단 없이 내부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밤 9시, 마침내 69시간이 경과했어요. 3시간만 더 버티면 어머니의 72시간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거였습니다. 주민들이 부두에 모여 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신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라일라야, 내가 해냈구나. 말이 아니라 연속된 시간으로 증명했어. 새벽 2시 59분, 마침내 72시간이 완료됐습니다. 전광판에 72시간 연속 기준 달성 완료하는 메시지가 떴어요.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머니가 플랫폼을 향해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조건을 지켰으니 이제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폭풍의 밤을 이겨낸 해상농장이 새벽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단 없이 내부 환경을 유지해낸 72시간이었어요. 72시간 검증이 끝난 다음 날, 어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주민대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어요. 30여 명의 주민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도장을 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72시간 조건을 제시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렸어요. 라일라와 연구팀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중단 없이 기준을 유지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공식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해상농장 프로젝트를 공식 지지합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80일 만에 첫 수확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AI가 식물 성장을 최적화해서 기존보다 20일 빨라졌어요. 박지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폭풍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장을 촉진시킨 것 같습니다. 80일째 되는 날 새벽, 온 동네 사람들이 부두로 몰려왔어요. 첫 수확을 함께 보기 위해서였죠. 어머니도 일찍 나오셔서 플랫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확 시작, 김수진 씨가 온실 안에서 외쳤어요. 상추, 토마토, 오이가 한 바구니씩 나왔어요. 초록빛이 싱싱하고 크기도 육지에서 기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탱탱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첫 번째 상추를 드셨어요. 와, 정말 달아. 바닷물로 키웠다고는 믿어지지 않네. 주민들이 하나씩 맛을 봤어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바다에서 자란 거예요? 그날 오후, 시장에서 직거래가 시작됐어요. 해상농장 채소들이 일반 채소보다 20%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어요. 구매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민 재투표가 열린 거예요. 델타 그레인의 수입 확대안과 해상 농장 확산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85대 15로 해상 농장 확산안이 가결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죠. 어머니가 투표함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조건을 지켰으니 이제 나도 지킬게. 아니, 이젠 감시위원장 역할을 하겠다. 감시위원장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거야. 72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해상농장에서 키운 채소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토마토 샐러드와 상추쌈이었습니다. 손자 하시미가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바다에서 자란 거예요? 하시미가 신기해했어요. 맞다.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플랫폼의 불빛이 지중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0일 전만 해도 위협적으로 보였던 바다가 이제는 희망의 터전이 된 거였어요. 박지민 박사가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어요. 첫 수확량 1.2톤, 품질 A등급, 주민 만족도 95%입니다. 델타 그레이는 결국 알렉산드리아에서 철수했어요. 주민들의 선택이 명확해진 이상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해냈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도장을 만지며 답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라일라야. 다른 마을들도 같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첫 수확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제 사무실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튀니지, 모로코, 터키, 그리스에서 해상 농장 도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공 소식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진 거였죠. 라일라, 이스탄불에서 온 공문을 봐. 동료가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터키 정부에서 공식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운영 중인 해상 농장이 12개,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맞불리 기술과 저압 응축 시스템이 지중해 곳곳에서 꽃피우고 있는 거였어요. 박지민 박사가 화상회의로 연결됐어요. 오픈 규격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현지 제조업체들이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박지민 박사의 뒤로 부산 연구소가 보였어요. 그곳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제 지중해 전역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를 구원했어요. 제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지화의 핵심은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자립이에요. 박지민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한국에서 씨앗을 뿌렸지만 꽃을 피운 건 이집트 여러분의 노력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모든 부품을 수입해야 했는데 이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공장에서 70%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운 현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일자리도 200개 이상 생겨났습니다. 마테오도 몰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중해 해상 농장 컨소시엄이 출범했습니다. 8개국이 참여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해요. 모든 기술의 뿌리는 한국의 부산 모델이에요.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해상 농장을 둘러봤어요. 이제 12개로 늘어난 플랫폼들이 바다 위에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작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네. 어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선물을 가져다 준 거야.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박지민 박사가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보니 한국의 3년간 연구 성과가 우리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새로운 감시위원회 사무실 벽에는 부산 테스트베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걸어달라고 요청하신 거였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곳이니까. 오늘 12번 농장 데이터 좀 이상해. 어머니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즉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전수받은 운영 매뉴얼 덕분이었어요. 저녁 때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하시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지도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멀리 있는데 우리를 도와준 거네요. 그래. 바다 건너 멀리서 좋은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와 엄마를 도와준 거야. 어머니가 하시미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지역 식료품 자급률 35% 증가, 수입 의존도 40% 감소, 관련 일자리 500개 창출. 모든 수치의 시작점은 한국의 부산 테스트베드였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 위에 농장들이 보였어요. 각 플랫폼의 불빛이 마치 한국에서 날아온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난 모습 같았습니다. 박지민 박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지중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이집트의 용기와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만든 모델로 전 세계를 바꿔봅시다.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내일을 먹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기술이 어머니의 72시간 검증과 만나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선물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어머니의 도장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는 한국과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 전역을 잇는 우정으로 자라났어요.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리스 대표단이 도착해요. 그들도 한국 모델의 72시간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1년 후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상농업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200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라일라 하산입니다. 스크린에 1년 전 염해 피해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점들로 가득했던 그 지도를 보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우리는 바다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다에서 희망을 기르고 있어요.
한국 대표단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지민 박사와 부산 연구팀, 그리고 한국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부산 연구 성과가 지중해 전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막분리 기술, 저압 응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화를 통한 기술 공유 정신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박지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재 지중해 연안 12개국 45개 도시에서 해상 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초록색 점들이 지중해 전역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농장이 한국의 오픈 규격을 기반으로 현지화된 시스템입니다. 터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이스탄불 해상 농장도 72시간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사미라 살림 여사님의 검증 모델을 도입한 결과예요. 그리스 대표도 발언했어요. 아테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이집트 검증 모델의 결합이 핵심이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의 72시간 조건이 이제는 국제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숫자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지중해 연안 지역의 식료품 자급률이 평균 40% 증가했고 해상농업 관련 일자리가 1만 5천 개 창출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어요. 한국은 이 성공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지중해 친구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니 감격스러워요.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한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연안 국가들과도 이 모델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공유를 통해 전 세계의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지민 박사와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한국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지민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라일라님과 어머니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72시간 검증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유엔에서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72시간 검증을 배우고 싶어 해요. 어머니가 카메라 너머로 웃으셨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삶을 바꿔놨어. 엄마도 대단하세요. 엄마의 조건이 세계 표준이 됐어요. 조건은 조건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지킨 사람들이지. 한국 연구진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다음 날 아침,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염해로 고통받던 작은 도시 공무원이었는데,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기술 씨앗이 어머니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면서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지민 박사가 말했어요. 내년에는 아프리카 연안 국가들과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라일라 님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제가 즉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어머니의 72시간 검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그리고 현지화를 통한 기술 자립도 필수고요. 박지민 박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약속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이집트의 검증 정신, 그리고 현지의 자립 의지. 이 세 가지가 만나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씨앗을 전 세계에 심는 꿈 말이에요.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내일을 먹는 세상.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